예,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강의는 북한 불변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사회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북한 불변론이라는 것이 이제 정치 영역에도 있고 경제 영역에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번 시간에는 경제 영역에서의 북한 불변론에 보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은 여전히 못 살고 90년대와 같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요거는 이제 앞의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은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제 흐름들을 봅시다. 모든 나라들이 사회는 다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사회주의를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개혁개방 혹은 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어렵다는 그런 주장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주장들이 이제 한 축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이제 한 축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북한은 양당제 국가다. 북한에서는 당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노동당이고 하나는 장마당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장마당이라는 것은 노동당보다 더 무섭다. 그러니까 노동당 위에 장마당.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 국민들이 공감하는 유머 비슷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장마당이라는 것이 결국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니 이제 두 개의 얼핏 보이면 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개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합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그건 도대체 뭘까요? 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표 3-1을 이제 봐주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 체제를 놓고 볼 때, 사회주의와 이제 자본주의로 이제 나눠 볼 때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생산 수단을 국가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느냐, 즉 국유냐 사유냐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전반을 운영하는 원리로서 보통 경제학에서는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같은 분은 조정 메커니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결국 이제 계획이냐 시장이냐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생산 수단은 사적인 소유를 하면서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제라고 한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결국 생산 수단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적인 소유를 하면서 시장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것으로서,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중국도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만은 동유럽 같은 경우에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60, 70년대에 고전적인 사회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체제 전환을 하기 그 중간 단계입니다. 주로 이른바 개혁의 물결들이 이제 뒤덮었던 시기들인데, 그때 나왔던 그런 것들이 보통 개혁이라고도 이야기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시장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체제들은 뭐냐 하면 결국 기본적으로 생산 수단은 국가적인 소유를 취하면서 시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들이 보통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방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개방은 뭐냐? 결국 문을 연다는 이야기죠. 개방을 영어로 한다 그러면은 개혁은 리폼이라고 할 때 개방은 오픈 도어라고 합니다.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물자를 받아들이든 자금을 받아들이든 하는 형태들인데, 그래서 이제 개혁 개방이 하나의 원세트로 움직이는 것이 결국 사회주의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이제 시도들이었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묶어서 개혁 개방이라고 치료하다 보니까 결국 개혁 개방이라는 것이 이제 좀 포괄 범위와 수준이라는 게 결국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개혁 개방 그러면은 이제 중국과 베트남을 먼저 떠올립니다만 그게 100% 절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 표 3-1을 한번 보시죠. 자, 북한도 나름대로는 개혁 개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저런 걸 과연 저렇게 개혁 개방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할지는 몰라도
보통 이제 그 전통적인 사회주의 시제, 보통 뭐 고전적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됩니다만은 그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그 무엇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표 3-2에 보시면은 이제 70년대에는 아주 미약하게 북한이 서방 세계와 미국은 아니고 일본이나 유럽들과 대외 교역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나 그 서방 세계로부터 유럽으로부터 차관을 들려와 가지고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던 시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대외 채무 문제, 외채 문제로 연결이 되었죠. 80년대는 이제 뭐 조그만 뭐 개혁적인 움직임들, 시장을 아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뭐 83 인민 소비품 창조 운동이라든지 뭐 독립재산제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84년에 합병법을 만듭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는 자, 우리도 그러면 이제 경제 특구 같은 거를 해보자. 공식적으로 특구는 안 씁니다만은 이제 뭐 지금은 존재조차 희미해져 버린 이제 낮은 선봉의 자유무역지대라는 것을 북한 최초의 특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새로운 무역체계 혹은 새로운 분조관리제라고 해서 그 무역과 농업 분야에서 이제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조금 받아들이는 것들을 하는데 대체로 봐서 이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정말 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었고 2000년대 들어가서 이른바 2002년에 김정일 시대의 본격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기존에 했던 그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인 틀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죠. 관광 특구로서 제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2000년부터 이제 남북 간에 합의를 했던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개성공업지구법이라는 이제 별도의 특구법을 만들어서 이제 해주는 것처럼 제도화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또한 몇 년 지나서는 이제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 그래서 좀 더 이제 개혁적인 조치가 이제 진전된 그러한 것들도 하고 개방에서는 경제개발구라는 새로운 형태, 아주 이제 조그만 소규모의 경제 특구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표 3-3에도 이제 잠깐 나타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김정일 시대의 7.1 조치와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제 7.1 조치만 등장했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 되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걸 과연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한쪽에서는 볼 수 있다, 한쪽에서는 볼 수 없다 하는 건데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게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현실에 얼마 정도 침투를 했느냐. 즉 정책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북한 같은 사회가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뭐 당의 위에서 결심을 하고 정책을 내리면은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이미 그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정책만 놓고 보면은 되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상당히 개혁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뭐 전반적인 지속기간 범위 제도화의 수준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젊은 지도자가 아버지 시대 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진전된 부분들이었죠.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제재가 본격화되는 2017년 이후에는 꽤 많이 이제 좀 뭐 후퇴하느냐 마느냐 좀 뭐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은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의 흐름이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자, 이제는 우리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흐름들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림 3-1을 보시죠. 그림 3-1은 이제 보면은 이른바 합법화되기 이전에 2003년 이전에 보통 우리가 많이 부르는 장마당이라는 겁니다. 외관상으로 보면은 우리의 옛날에 보았던 재래시장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대화된 재래시장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그야말로 그냥 논밭 같은 데다가 그냥 쫙 상인들이 그냥 뭐 보따리 풀어놓고 다 있죠. 이런 게 이제 무허가 상태의 이제 그 장마당이었고 이게 2003년 정도 되면은 그림 3-2를 보시죠. 합법의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합법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첫 번째, 지붕이 씌워집니다. 장마당 위에다가 딱 지붕을 씌우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국가는 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게 뭐냐?
주민들이 그냥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당국이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매대들이 상인들이 쫙 서 있죠. 지금 사진들에는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만은 상인들이 다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그 명찰을 다는 게 왜 다느냐? 그 국가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저 예를 들어서 뭐 순인의 엄마는 어떻게 그리고 딱딱 등록을 하게 합법화된 허가증을 가지고 이제 장마당 상의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 3-3을 보시죠. 맨 위에 사진과 아래 사진을 놓고 보는데 이게 이제 평양에 있는 강동시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진은 그 장마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논밭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이 장마당이 만들어져 있고 지붕문들만 지금 쭉 보입니다만 이게 2015년과 2016년 1년 사이에 발생한 일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기본적으로 장마당을 만드는데 아까 뭐 그 슬로건이 나온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 넓은 공간에 그 다음에 지붕을 덮어 씌웠을 정도면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내지는 사실은 당국이 일정 정도 그게 관여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들 몇 개를 보실 텐데, 그러니까 그림 3-4, 3-5는 그러니까 재래적인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현대화된 시장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뭐 마트, 백화점 뭐 그런 류들이죠. 실제로 이제 지금 사진이 나오는 게 2017년에 이제 찍은 사진들인데 북한의 그 광복지구 상업중심이라는 데입니다. 과거에 광복백화점이었고 그 여기서 이제 우리 뭐 보는 현대적인 마트, 뭐 이마트, 롯데마트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3-5에 보시면은 쭉 진열대들이 나와죠. 화장품입니다. 거기다가 북한 화장품뿐만 아니라 시세이도, 랑콤, 디오르 같은 외국 유명 브랜드들의 쭉 진열대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북한의 보통강 백화점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저희들이 시장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국가가 정하는 국정 가격, 고정 가격으로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시장 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율. 환율 또한 국가가 정한 환율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오는 환율이 적용되느냐 하면은 그림 3-4, 3-5에서 보는 부분들은 앞에서 봤던 장마당과 똑같이 시장 가격과 시장 환율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격차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죠. 쌀 같으면은 국가가 그 배급을 주민들에게 줄 때 킬로그램에 사실은 이제 그 배급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대가를 치릅니다. 워낙 저렴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쌀 1kg를 배급을 받는데 이제 지금 킬로그램당 44원을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시장에서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 100배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5,000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 십몇 년 전부터 마찬가지였고, 즉 시장 가격과 국정 가격, 시장 환율과 국정 환율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국정 환율 북한 공식적으로 지금 1대 100 정도 됩니다. 1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공식 환율 1대 8천입니다. 달러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가격 격차인데도 분명히 이 상점들에서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림 3-6에서 보시는 것은 택시입니다. 평양에 어느 시내부터인가 택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3-7, 3-8에 보시면 아파트들, 그 다음에 휴대전화들 나옵니다. 이것 다 시장 가격입니다. 왜 시장 가격이냐? 기본적으로 택시라는 것은 국영 택시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다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시장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왜? 사적 소유 없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실제로는 사적 소유를 허용되면 묵인을 받으면서 벌이가 됩니다. 보통 뭐 평양시 여직이 지금 사진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평양시 보통강변을 쭉 따라 이제 아파트들 들어선 거 보이시죠? 이런 것 같으면 보통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정도 합니다. 국정 가격조차 없습니다. 매매 대상이 공식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을 많이 살고 팔고 하고 있고 가격이 형성됩니다. 지금 뭐 북한 같은 데서도 뭐 송신 소화거리,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얼마 전에도 뭐 착공식이 왔다 갔다 하는 평양의 대대적인 그 아파트 건설들 그런 것들도 보면 국가가 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라는 형태를 취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다 상당 정도가 이제 시장 가격으로 매매가 됩니다. 휴대폰 당연히 국가 배급품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만 삽니다. 돈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쌀처럼 그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단말기 하나가 못해도 100불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주민들이 살 수는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는 활동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북한의 시장화가 진화가 됐습니다. 그럼 당국은 뭐 하느냐? 처음엔 시장을 억제합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억제를 하다가 2003년도부터 조금씩 이제 합법화 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유가 있겠죠?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뭐냐? 세금입니다. 근데 그 세금은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각종 뭐 수수료, 납입금이랑 명목으로 이제 거둬들이는데 장마당, 아까 보셨던 장마당 상인들 당연히 국가에 세금 냅니다. 각종 납부금들을 내고, 그리고 휴대폰 살 때 주민들은 모릅니다. 이게 왜 100달러인지. 근데 국가가 이제 구입을 해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샀다가 일종의 자기네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수수료를 붙여서 주민들에게 큰 값으로 팔고 있는 것들이죠. 당국이 일종의 독과점 수입업자 및 독과점 판매, 국내 판매업자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에서 뭐 이 정도 50달러 정도로 샀다가 국내에서 이제 한 100달러, 200달러에 판매되는, 국가가 독점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구조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활동을 허용을 함으로써 그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것이고, 이게 이제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영역들이라고 보십니다. 일반 뭐 주민들의 삶들 혹은 이제 공식적인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북한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노동신문 백날 뭐 앉아서 읽어봤자, 조선중앙TV 백날 뭐 들어봤자 시장이라는 이야기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노동신문을 가끔 눈여겨보다 보면 눈에 확 띄는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자료 3-1, 자료 3-2라고 이제 붙여놨는데, 이것이 이제 그 앞에 거는 2020년 6월 1일 노동신문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일면의 머리 기사라는 게 당연히 그 신문에서 제일 중요한 기사죠. 제목만 보면 보통의 기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지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셔줬다. 그럼 우리가 보는 뭐 최고 지도자의 통상적인 동정보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되게 좀 얼핏 봐서는 이상하다 싶고 좀 더 깊이 고민하면 되게 충격적입니다. 왜? 감사를 받은 사람 18명이 나오는데 그 18명의 직업과 직위 그리고 실명까지 일일이 다 거론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면면히 보면 뭐 좀 이상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최신성 정보통신연구소 부원, 담배연합기업소 부원. 부원이라는 게 이제 우리 쪽 용어와 다르죠. 우리 같은 말단 사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천리 상점 노동자. 그리고 해산시 사회급양관리자 노동자. 급양관리소는 우리 같으면은 이제 국영, 뭐 시영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노동자들이에요. 일반 노동자들이고 일반 사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간부급도 아니고 말단들인데 뭘 했길래 최고 지도자로부터 상을 받았을까? 뭐 열심히 일했나 보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아닙니다.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뭘 했느냐? 지원을 한 겁니다. 뭘 지원했느냐? 물자와 자재들을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삼지연 같은 게 어떤 데냐? 북한 바로 백두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성지라고 일컫는 데가 되죠. 근데 거기가 최근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그 도시 전체를 이제 그 일종의 뭐 재개발 비슷하게 했는데 각종 아파트들을 이제 들어섰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자, 간부도 아니고 일반 말단 노동자와 사무원들인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자를 지원해야 최고 지도자가 직접 감사의 인사를 할 정도일까? 그리고 노동신문 일면에 자기 이름이 밖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처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3년 전에 보면은 2017년에 5월 7일자 노동신문 일면 기사는 똑같습니다. 삼지연이라는 것이 여명거리, 여명거리가 어떤 데냐? 북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평양의 여명거리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추진했던 그런 그 도시 재개발 중에서 가장 이제 노른자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명거리를 건설하고 나서 김정은이 이제 수고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준다. 여기서 똑같이 그 여명거리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다라는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간부들도 아니고 똑같이 사무원 노동자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추정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돈주구나. 예,
돈주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한자로는 이제 전주, 그러니까 금전할 때 전에다가 주인주자를 씁니다만은 그 북한에서 그 신흥부유층입니다.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주로 이제 외화벌이 같은 데를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던 사람들이고 저희가 이제 긴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북한이 결국은 이제 미래의 어떤 그 이른바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그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내지는 뭐 보라색 혁명 같은 것들이 등장한다 그러면 새로운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보통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자본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가가 될 잠재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돈주 그룹들입니다. 새로운 부유층 집단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공식적인 신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반 노동자입니다. 근데 그 돈주들이 결국은 이제 각종 그 대규모 건설하는데 이제 지원을 하면은 결국 국가로부터 특히 최고 지도자로부터 이제 상장을 받습니다. 근데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최고 지도자의 이름이 찍힌 그 표창장만큼 안전한 보호막은 없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슨 뭐 살인죄나 대역죄를 쥐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평생 이제 안전한 보호 장치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죠. 북한의 시장화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제도 차원에서 계속 진행되었던 뭐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사실 제도화가 덜 된 상태에서 합법화가 덜 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면 상당히 불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속성상 뭐 예를 들어서 그 일반 개인 사업을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몰수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는 처형하는 경우들도 종종 나오는데 근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보호막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보호막은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정쩡한 간부 해주는 것보다는 최고 지도자가 해주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이제 자 북한에서 지금 보면은 그렇죠. 지금같이 특히 지금 시점에도 저는 반드시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제재 국면에 그리고 코로나까지 해서 점점 어려워진 상황에 계속 최고 지도자가 고개를 내미는 데는 뭐 그러니까 미사일 쏘거나 하는데 아니면은 그러니까 주택 건설, 신규 아파트 착공하는데 거기입니다. 그만큼 최고 지도자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그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민간으로부터 돈을 들여와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돈주라는 일종의 뭐 비공식적인 채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구조들이죠. 그 사람은 이제 그러면은 일종의 보호막을 얻는 동시에 사실 이권들도 챙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 매매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건자재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아파트 물량에 예를 들어서 뭐 100채 지었다, 100채 지었다 그러면은 못해도 뭐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지분에 상환하는 것들을 받습니다. 공짜로 받습니다. 공짜로 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실제로 이제 분양해보는 형태로 이권을 챙기는 그런 구조들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죠. 실제로 이제 30년 전엔 도무지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자, 오늘날의 이제 북한 경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되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은 공식적으로 계속 여전히 뭐 사회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뭐 계획경제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전혀 아닙니다. 과거의 계획경제, 90년대 이전의 계획경제는 이제 물 건너간 지 한참 됐습니다. 전통적인 계획경제, 고전적인 계획경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자, 표 3-4, 그리고 그림 3-9, 그리고 표 3-5, 표 3-6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한국은행의 의뢰로 이제 좀 작업을 좀 해봤던 것들인데, 거기서 이제 특히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2분에게 이제 여쭤봤습니다. 자, 첫 번째. 북한이 이제 과연 이 현상들을 우리가 뭐 개혁이라는 잣대로 본다고 하면은 과연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단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보통 보면 그랬죠. 북한이 시장이라는 게 뭐, 는 건 분명해. 근데 도대체 얼마 정도야? 북한이 계획이 무너지고 뭐 시장이 많이 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시장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 정도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시장 비중이 얼마냐? 라는 부분들인데 뭐 그게 100%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좀 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종의 단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뭐 사회주의 경제가 뭐 고전적인 사회주의 경제에서 그리고 뭐 개혁의 단계 그리고 체제전환의 단계를 거치고 개혁의 단계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죠. 이른바 계획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체제 내에서의 개혁이냐
아니면은 그 체제조차도 조금 그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들에 그렇게까지 뭐 그 체제를 조금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것들을 열어둔 상태의 개혁이냐. 보통 뭐 시장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개혁의 두 개를 나눈다고 했을 때 뭐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선적으로 발전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단계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에게 표 3-4를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0.2면은 고전적인 사회주의 단계, 1.2면은 그러니까 개혁 이대 초창기의 개혁, 계획 개선형 개혁, 그 다음에 2점이라 그러면은 개혁 중에서 좀 더 진전된 개혁, 즉 시장사회주의 개혁, 3점이라 그러면 체제전환을 개시. 그렇게 했을 때 쭉 점수를 매겨달라 한 것이고, 이제 그림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떠오르죠.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게 북한 같은 경우는 다른 사회주의와 조금 더 구별되는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혁이 진전된다 혹은 시장화가 진전된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인 차원에서 진전된 건 괴리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2010년대를 놓고 보니까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대략 공식적으로는 한 1.5 정도, 즉 이제 개혁 1단계와 2단계 중간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1.87 정도, 즉 거의 2단계에 근접할 정도의 개혁이더라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좀 의견을 모아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놓고 보면은 자 북한 경제를 그러면은 자 뭐 개혁이란 관점에서 봤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자 북한 경제가 경제 개혁의 단계에 있다고 보시는지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12명 중에 8명은 볼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는. 그렇게 답을 했고, 뭐, 나머지 4명은 조금 유보적인 취해를 취했고요. 그리고 이행기로 또 볼 수 있느냐라는 데서는 한 절반 정도도 이행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북한 경제개혁이 보편성과 특수성이죠. 다른 사회주의들과 좀 같냐 다르냐에 대해서는 한 반반 정도였습니다. 보편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특수한 측면들도 좀 꽤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른바 뭐 개혁 개방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일반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진전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중국이나 베트남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 될 필요성들, 특히 이제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 세계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더 과도한 내지는 좀 더 근거가 약한 주장들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